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분신사바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라면서 영화 제목으로도 쓰였는데요. 요새는 분신사바보다 분식사바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 등 분식 메뉴 가격이 엄청 올라서 누가 분식사바 그러면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요, K김밥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도 많이 김밥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자동차에 이어서 뭐 김밥도 수출 상품보다 내수 상품이 더 비싼 시대가 된 건가요? 씁쓸합니다. 8월 23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K김밥 열풍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한 편의점에서 정말 해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강도가요, 번역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에? 왜냐하면 이 강도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인데요. 오호. 번역기 외에도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을 들고 와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정말 협박하는 어머.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세상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허.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편의점에서요, 음료를 들고 이렇게 계산대 앞에선 외국인입니다. 네. 그런데요, 옷을 이렇게 슬쩍 열더니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쓱 한번 보여줍니다. 어머. 그리고 이번에는 핸드폰 번역기를 이용해서 돈 좀 주세요, 돈을 달라고 어머. 직원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허. 직원이 큰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총을 한 번 더 쓱 보여줍니다. 어허. 안 통했나 봐요. 어머. 핸드폰에 적힌 번역 문장을 직원에게 들이밀면서 돈을 재차 요구를 합니다. 이후에 남성은요, 직원이 이렇게 50만 원을 주니까 그것을 빼앗아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세상에 일단은요, 황당하지만 일단은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냐면 아니 대한민국 땅에서 권총 강도라뇨,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총같이 보였어요. 사건 발생 직후 112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여 관내 전 경찰관을 수사 긴급 배치하였고, 피의자의 이동 동선 CCTV 영상을 추적하면서 범행한 후 골목길에서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피의자의 인상 차기를 확인하여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경찰분들은 신속 정확합니다. 3시간 만에 저 나쁜 범인을 검거했는데, 하재근 평론가, 대한민국 땅에서 저 총이요, 그게 가스총인지 아니면 진짜 사제총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권총 강도라니 오싹합니다, 진짜. 예, 저게 8월 21일 오후 7시쯤에 전북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네. 일단 대한민국에서 총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뭐 진짜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가 충격적인 사건인 그렇죠. 거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 수 있는 그런 네. 사건인 거고, 만약에 저게 진짜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세상에,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그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네. 바로 이제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서, 아하. 우리나라 경찰 정말 대단합니다. 불과 3시간 만에 검거한 거예요. 네. 하루도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조기에 사태가 수습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편의점, 저 범행 당시에 편의점 내부에 이 계산대를 비추는 CCTV를 보면 저 아르바이트 직원분이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크게 반응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권총을 보여주니까 이 허리춤에서 저 직원분이 순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속된 말로 얼음 된 거 아니에요, 진짜? 어머, 세상에. 근데 번역기로는 돈 내놔라고 한국말로 이것도 웃겨요. 어쨌든 번역으로 한국말로 돈 내놔 했겠죠. 그러니까 저 직원분이 한번 이 휴대전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결국은 50만 원 되는 돈을 꺼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주랭랑 쳤는데, 아니 전현 평론가님, 대한민국 땅에서 저 총, 그러면 저 범인은 저 총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화 보면 으슥한 데 가서 물건은 있나? 그러면 왜 서로 여기 있나? 하고 이렇게 총 확인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총 구하기 어려워야 되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번 사건의 실체를 알고 나면 이거 참 어이없다고 할 정도로 쉽게 총을 마련했습니다. 어디서요? 대형마트에서. 에?
5정이나 구매했습니다. 장난감 총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중에 권총, 소총, 장난감 총이긴 했지만 이 2정을 범행에 사용했는데 저 당시에 마주쳤던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장난감 총이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겠네요, 진짜. 저 남성이 우루과이 국적의 30대 남성인데요. 어허.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이날 오전에 편의점에 가서 5개나 구입해서 2정을 지금 사용을 한 지금 건데 저것들 저런 거 구입한 거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또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범인이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 가족 병원비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범인에 대해서 특수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이, 몹쓸 남성아, 이 몹쓸 사람아. 아무리 사정이 딱하죠. 물론 또 가족 병원비 마련이라는 걸 또 진짜인지 따져봐야겠지만 아무리 그게 진짜라 해도 사정이 딱하다 해도 그 대한민국 땅에서 남의 나라 와고 저런 강도짓을 해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저 총을 슬쩍 보여주면 일반인 입장이 가짜 총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그걸 시험하면서 본인의 그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보여주면 진짜라고 생각을 보통 어허.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저 우리가 말하는 장난감 총은 말 그대로 장난감입니다. 완구예요, 완구. 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저게 딱 보고 완구인지 진짜 총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장난감 총은 조금 다릅니다. 왜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네. 이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총하고 혼동을 일으켜서 저렇게 막 강도에 사용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총국 쪽에 색깔이 달라요. 아. 장난감 총은 컬러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 총에 자세히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진 않습니다만 저 외국 강도는 그걸 또 악용을 해서 그 컬러 파트 부분을 훼손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장난감 총인 걸 모르게 하려고 훼손하는 그런 어머, 그런 거 보면 치밀함까지 진짜 색깔 똑같네요, 진짜는. 맞습니다. 어허. 치밀함까지 보였던 겁니다. 세상에 저런 머리를 저런 정성을 딴 데다 대한민국 땅에 왔으면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더 제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을까요? 사정했으면 떳떳하게 돈 벌어서 가족 병원비 마련할 수 있었잖아요. 한때 잘못된 생각 정말 큰 벌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한순간 짧은 생각, 잘못 생각한 사람이 또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 해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걸 진짜 실천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지하철 1호선 열차 안 모습입니다. 네. 동인천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 지금 내리면서 종이 가방을 두고 내립니다. 아이고, 가져가세요, 선생님. 근데 문제는 저 안에 무려 1,400만 원어치의 기금속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그리고 열차에 누군가 타서 저 종이 가방을 발견하죠. 그러더니 들고 있던 검은 봉투에 저 종이 가방을 넣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넣네요. 네, 이 남성 또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대로 이 종이 봉투를 들고 내리는데요. 어허.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져 버립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상황만 보니까 저분이 그냥 가지고 내렸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현 평론가님 그 지하철 역무실에 이거 제가 주웠어요 하고 갖다 주려고 한 거겠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저분을 분명히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에서 취재해서 누구시다 그죠? 이렇게 나왔겠죠. 아주 칭찬해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분은 경찰에 쫓기는 몸입니다. 어허! 왜냐하면 저분 돌려주지 않고 한마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에. 말하자면 이제 절도라고 도망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머. 경찰에서 지금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고요. 저 가방 안에는 1,400만 원어치에 달하는 귀금속, 다이아몬드, 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아니 그러면 지금 저 두고 내렸던 분은 나중에서 알고 허겁지겁 열차를 세워버렸겠지만 이미 열차는 쑥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몹쓸 남성, 저 못된 사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김묘성 기자님.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잡혔습니다. 어머. 왜냐하면요, 전동차 내에 조금 전에 본 그 화면에서처럼 CCTV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철도 경찰이 이 CCTV 영상을 분석을 했고, 허허. 그리고 이 남성이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 그리고 인근의 CCTV까지 싹 다 뒤져가지고 이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야. 그래서 16일에 검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철도 경찰대 이 남성이 출석을 해서 이제 범행에 대해서 묻는데 일체 범행을 부인합니다. 어머, 내가 안 증거가 그랬다는 있잖아요. 거죠. 네. 그런데 보니까요, 남성이 횡령한 순금 반지 어디에 있었느냐? 본인 손에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웃으면 안 된다. 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요걸 발견한 철도 경찰이 이 반지는 어디서 났습니까라고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네. 범행 사실을 그제서야 일체 자백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니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이 둘러댄다고 경찰이 뭐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혹시요 저 몹쓸 사람이요 백성문 변호사님 아니 저는 탔는데 지하철 자리에 있길래 그냥 살짝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라고 항변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훔친 거 아니에요 이랬겠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혹시 로또 맞은 것 같다. 아하. 누가 이런 거를 두고 내렸네? 근데 그게 가져가도 죄가 됩니다. 그래요? 이거 절도죄가 아니고요. 누군가 소유자가 있잖아요. 네. 그 소유자가 자기가 버린 물건이 아닌 이상 이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60대 남성 지금 점유이탈물 횡령죄 혐의로 지금 조사 중이고요. 네. 일단 지하철에 저런 일들 가끔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이 놓고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거 가져가면 지금 저희가 저 영상 보고 있죠. 네. CCTV 다 있습니다. 와. 저희가 볼 정도로 저거는 뭐 짚고 가는 순간 바로 특정돼서 바로 잡힐 수 있으니까 저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발견하게 되면 꼭 영무실이나 아니면 철도경찰에 신고하고 가져다 주셔야지 저렇게 들고 가면 범인, 그러니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그러면 저 만약에 지하철 내부라면 조금 전에 귀금속도 마찬가지겠고 뭐 지갑 심지어 우산도 남이 혹시 두고 내린 거 가져가도 똑같은 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아주 가치가 작으면 그 형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가 가끔 길 가다 보면 이렇게 10,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네. 오, 이 10,000원짜리 웬일이야? 이거 횡재네 하고 집잖아요. 그것도 이론상 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내게 아닌 것은 주우면 꼭 경찰서. 그러니까 길거리에 주울 때는 경찰서, 또 지하철에서 이렇게 주우면은 영무실이나 철도경찰에 가져다 주셔야 됩니다. 야 진짜 맞아요. 백성문 변호사 말씀 맞아요. 내게 아니면 관심 갖지 말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지하철 내부에서 못된 짓 할 생각하지 마세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비롯한 대부분 열차에는 CCTV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설치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고 누구인지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범죄를 하는 경우에 검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열차 안에서 주인 없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절도 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하철 내부에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있는 그 이 열차가요.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 그러니까 꼭 이번에 저렇게 점유이탈물 횡령하는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그 손 아침 출퇴근길에 그 못된 손 있잖아. 그런 행동 딱 걸린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보는 분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진짜 큰 충격에 빠지실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제 밤에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하고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아이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충격도 받고 또 안타까워하고 그런 사건인데 네.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어허. 영상을 보시면 네.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였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초록불이 들어온 거예요. 네. 차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나타났습니다. 네. 차들이 서행을 했죠.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승용차가 저렇게 지나간 거예요. 어머! 그러더니 구급차를 저렇게 들이받아서 구급차가 거의 허공에 살짝 뜬 상태로 한 바퀴 회전할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당시에 진짜 이렇게 승용차 속도는 정말 빨랐어요. 그런데 저 구급차는 그러면 당시에 전현희 평론가님 출동 신고를 받고 어디론가 가던 길이었나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 차량이었고요. 빨간 신호를 보고 약간 멈칫멈칫하다가 직진하던 상황에서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와서 이렇게 받았다고 하죠. 어머.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지난 21일 밤 10시 53분쯤 충남 천안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인명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머. 구급차에 이제 보통 환자분들 타면 가족분들이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분의 가족으로 탑승을 하신
70대 여성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지금 추정컨대 사고 당시 구급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세상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져 있고, 또 이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들, 구급대원, 응급 환자가 지금 부상을 입었고요. 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 그리고 같이 타고 있던 탑승자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 그럼 김묘성 기자님, 그러면 그 당시 구급차에 보통 우리 구급차 내부를 보면 이제 뒷부분에 이제 환자가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제 보호자가 옆에 간이 의자 앉는데,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당시에 왜 그 응급 구급차에 타고 어디로 가고 계셨던 상황이었나요? 숨진 분이 70대 여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의 남편이 암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역시 70대였고요. 그런데 암을 앓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댁에서 마비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느끼셨겠죠. 그래서 119에 요청을 해서 병원으로 향하던 중에,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119가 왔겠고, 세상에. 그래서 급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진짜. 그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백성문 변호사님, 저 구급차는 말 그대로 위급한 순간이니까 가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네, 저 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저 지금 응급차는 지금 신호를 어찌 보면 위반한 상태로 지금 교차로에 진입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영상 보시면 파란불에 승용차가 이렇게 거의 날라오듯이 빠른 속도로 날라오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지금 일단 구급차 같은 경우 신호 위반했고 이 차는 신호 위반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일까? 일단은 우리가 저 구급차 같은 경우는 긴급 자동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신호 위반은 됩니다. 다만 네. 일단 주변을 잘 살피고 교통 안전을 주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 다른 차들은 다 서행하고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저 구급차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아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그러면 저 하얀색 승용차는 신호 위반한 건 아니죠. 근데 신호 위반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좀 뭔가 날라오는 느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제가 저 차가 속도 위반했다고 단언하진 않겠습니다만 저 교차로의 제한 속도가 50km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50km를 넘는 속도로 저 차가 날라와서 저렇게 충돌한 거라면 저 차에게 과실이나 형사 책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요, 승용차 운전자가, 물론 저 속도는 뭐 과학적 장비를 통하면 당시에 저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금방 나올 거예요. 뭐 대한민국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그런데 당시에요, 승용차 운전자가 지금 신호상으로는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속도를 만약에 위반했다면 이번 사고의 책임이 상당히 승용차 운전자가 많이 지는 쪽으로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가속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과실이 인정이 돼서 인사사고가 발생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형사상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요. 보통은 교차로에 일반 차량이 진입할 때는 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호만 보고 직진해서 달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방 주시를 통해서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사고 상황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속도를 잴 수는 없지만 속도 위반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나 교차로 진입할 때 주의 의무를 다 지켰느냐. 특히 주변 차량들은 서행하고 있잖아요. 네. 주변에 분명 구급차로부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이 구급 차량이 존재한다는 사실 인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판단이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형사 재판과 관련한 가실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두 번째로는 민사상 가실 비율을 따져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거든요.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고 적절하게 사이렌 소리나 주변 차량에게 주의를 주었는가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일부씩 책임을 서로 이제 가실 비율을 배분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양쪽 다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구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소방관으로서의 징계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하. 종합적으로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전하실 때는 구급 차량이 어떤 신호 위반이나 가속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최대한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저 사고를 당한 구급차의 상태를 좀 보세요. 말 그대로 정말 송구합니다만 종이장처럼 구겨졌어. 특히 뒷부분이 구겨졌어. 옆부분을 들이받았잖아요. 저 이 차량이. 그런데 저 구급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면서 특히 뒤에 타고 있던 환자분과 암 환자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같이 병원으로 가려던 아내분, 모르긴 몰라도 남편을 진정시키러 손을 꼭 잡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날벼락처럼 그 아내분이 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당시 119 구급차를 운행하던 우리 구급대원분들도 다치셨고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법이 참 어려운 게 이런 상황에서 구급차가 빨리 가거나 또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면밀하게 따져서 저 하얀색 승용차가 잘못했는지가 나오겠습니다만 꼭 구급차라고 해서 다 어떻게 보면 사고에서 책임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면제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네. 거의 동일한 사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작년 2월에 동작구의 한 사거리에서 응급차가 가고 있다가 이 역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는데 네. 그때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하고 그럼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죠? 네. 근데 그때는 응급실로 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그때 그 구급차는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 네.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가는 건 보호자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아주 긴급하게 치료할 필요는 없는 상황에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119 구급차를 긴급 자동차라고 했는데 네. 이 긴급한 상황인가요? 그 긴급한 상황이 아니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급히 치료를 해야 되고 신호를 위반하면서 가야 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일단 그 당시 법원은 봤기 때문에 일단 응급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구급차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니 신호도 다 지키고 그리고 속도도 다 위반하면 안 되고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당시 구급차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때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는 구급차로 동일했지만 상황이 이번 상황과 작년 2월의 상황이 달랐던 겁니다. 이건요, 차제에 우리 구급대, 특히 119 구급대원분들의 이런 부분, 왜냐하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119 구급대원분들도 이런 부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차제에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1919 구급대원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공개됐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지난 17일에 그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했었던 사람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최윤종이고요. 93년생, 나이는 30살입니다. 바로 이 인간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상 공개됐을 때 사진하고 좀 다르죠? 우리 보통 신분증 사진 같은 공개되고 네. 범행 현장의 사진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지금 네. 저건 머그샷입니다. 그러니까 최윤종이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공개를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기 힘들었던 머그샷이 일반에게 공개가 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사례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백성분,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강력 사건의 피의자들 보면 네. 머그샷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본다는 자체도 일단 우리가 화가 났지만 그때 죄다 거부했잖아요. 근데 네. 최윤종은 지금 이걸 뭔가 찍어도 된다고 동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본인이 스스로 공개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 머그샷이 공개가 된 겁니다. 저도 아하. 지금 방송을 통해서 머그샷이 공개된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그래도 본인의 얼굴이 저렇게 찍혀서 나가는 게 싫은지 참 저는 이게 왜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네. 현재 법 체계하에서는 저 머그샷 촬영 이후에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가 동의를 해야 공개가 가능했고 네. 그래서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던 건데 네. 최윤정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본인의 머그샷을 공개된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현행법화에서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통상 그 신상 공개와는 다르게 머그샷이 공개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이 옷이요 지금 이게 머그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번호 써있고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최윤종이 입고 있는 옷이 손정혜 변호사님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인가요? 어떻습니까? 본인 옷이 아니라 경찰에서 제공된 옷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란색 티셔츠 그리고 검은색 모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모습이 흡사 지난달 23일이었죠. 네. 신상 공개 대상이 됐던 조선, 그러니까 신림동에서 흉기를 이제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 다치게 한 사람도 비슷한 옷장으로 대중들 앞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비슷한 옷에 검은 모자,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옷이 아니라 경찰에서 제공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게 흉악범에 이렇게 옷까지 제공하면서 얼굴이나 이렇게 신원을 가려줄 필요까지 있느냐, 흉악범의 인권만 인권이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네. 너무나 과도하게 이제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범죄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서 제공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범죄자의 어떤 개인정보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말아야 할 것과 정해진 어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모자나 마스크로 가려주는 것은 조금 해석상이 달라 보이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머그샷이 공개되는 이 어떻게 보면 조금 변화된 어떤 신상 공개의 모습과 저렇게 과거에 적극적으로 모자까지 제공해 주는 것은 좀 불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변화돼야 되고 이 지침에 대한 해석도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과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을 벌였던 조선의 옷이 같았던 이유가 경찰이 제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윤종이 그 입으로 했던 말 있죠. 그 피해자의 쾌유를 빈다고요? 그 모습, 그 분노가 치미는 발언 다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신림 서현 사건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빠른 피우 계획.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도 범행을 따로 하려고 했었나요? 지금 자꾸 미수 주장하시는데 이 감형 목적 있는 걸로 봐도 되나요?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운동으로만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다시 봐도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더 분노가 치밀어요. 어떻게 저 입에서 태어나게 피해자의 당시 숨지기 전이었어요. 빠른 쾌유를 빈다고요. 어떻게 저런 말. 그런데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최윤종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부검 결과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면서요. 전현 평론가님. 네, 국가수에서 부검을 실시해서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 그동안 이제 금속 물질의 둔기에 맞아서 폭행을 당한 부분만 전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국가수의 1차 소견을 보면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즉 최윤종이 금속 물질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이후에 목을 압박해서 피해자가 결국은 질식을 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정확한 사망의 원인은 앞으로 국가수에 보다 정밀한 부검 검사가 나와야 밝혀지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 피해자의 발인이 어제 새벽에 진행이 됐습니다. 유족들이 정말 눈물을 흘렸는데 네. 이 국가수의 소견, 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까지 됐는지의 원인을 듣고 정말 통곡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수의 최종 정밀 감식 결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국가수가 어떤 데입니까? 1차적으로 소견 나와도 일단 뭔가 질식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행동인데
그런데도 최윤종이라는 인간은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은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구두 소견에서 사인이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은 살해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1차 소견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아마 최윤종도 자기가 목을 졸랐다고 하는 순간 살해 의도가 있다라고 추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거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범행 현장을 발견했을 때 경찰이 제일 먼저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목 조른 거 아니냐, 그걸 의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피해자가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는데 현장에 혈흔이 없었다고 합니다. 혈흔이 없는데도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가 됐으면 목을 조른 것이 아니냐라고 경찰이 의심을 해서 처음에 체포할 당시에 목 졸랐느냐라고 최윤종한테 물어봤는데 그때부터 최윤종은 목 조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저 부분이요, 저 대목이 백성문 변호사님, 이 최윤종이 뭐 은둔형 외톨이 인간 그리고 게임 뭐 PC방에서 게임만 뭐 주장창 몇 시간 했다지만 집과 PC방만 오갔다지만 혹시 저 내용을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는 건 혹시 검색을 해본 걸까요? 왜냐하면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을 해야지 혹시 형량을 낮춘다 뭐 그런 걸 좀 사전에 얻은 거예요, 지식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강간 살인죄,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있어서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가장 높은 수준의 형벌이 부과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해 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처음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성폭행 시도에 실패했다. 이거는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강간살인죄 성폭행 시도의 성공과 실패는 그 죄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그냥 성폭행을 실패했어도 강간살인죄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국가수의 1차 구두 소견이지만 뭐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은 뭐 거의 그 뭐 정확하게 나오더라도 변화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윤종은 그에 대해서 부인한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면 아무리 부인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김묘성 기자님, 뭔가 최윤종이 계획살인 쪽에 무게를 두는 최윤종의 범행을 계획살인에 무게를 두는 대목이 이것 말고도 여러 정황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 최윤종의 휴대전화 그리고 컴퓨터를 포렌식을 했다고 합니다. 해봐서 결과를 보니까 범행 전에 너클, 성폭행, 살인 예고글 이런 것들을 검색했고 그 기사를 열람했던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보니까 통화 기록을 보니까요. 음식 배달이나 친구나 음식 배달만 있을 뿐이고 친구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과의 교류 흔적은 없던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 대부분 가족과의 통화, 문자 이런 것들만 지금 기록에 남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최윤종 저 악마 같은 인간의 검찰 수사 단계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관심 가는 나라 밖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손에 땀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산비탈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근데 하늘을 쳐다보는데 보이시죠? 케이블카가 공중에 저렇게 매달려 있는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누가 있냐면 어린 학생들이 등굣길에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문도 열려 있어서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구조헬기에 이제 밧줄을 내려서 구조를 시도했는데 혹시라도 강풍에 케이블이 끊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일단 작전 중단됐고요. 특수부대가 투입돼서 저렇게 구조를 했거든요. 짚라인을 이용한 구조 작전 성공입니다.
날 밝았을 때 시작된 구조가 지금 보신 건 깜깜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저 케이블카에 왜 아이들 그리고 교사만 타고 있어? 뭐 부모님들은 안 타고 있었나요? 그 등굣길이었는데 네. 방금 전에 날 밝을 때 있었던 사고가 밤까지 이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날 밝을 때라는 게 오전입니다. 어머.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키스탄의 북서부 산악지대에서 오전 이른 시간대 등굣길에 등굣길이니까. 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 종일 갇혀 있었던 어머, 거예요. 세상에. 14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건데 아하. 저기가 이제 케이블카인데 그 철선의 일부가 끊어진 거죠. 그런데 지상으로부터 300m 높이였다고 합니다. 어머. 거기에 학생 6명하고 교사 2명이 14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지금 공포에 질린 나머지 세상에. 학생 2명이 의식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나마 그 불행 중 다행인 게 만약에 김묘성 기자님 아이들만 있었다면 아이들의 공포심이 더 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인솔 교사가 계셨기에 그나마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구조가 14시간 걸렸다면서 세상에. 네, 굉장히 어려웠던 작업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군용 헬리콥터가 급파가 되긴 했는데 당장 구할 수 없었던 부분이 헬기에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날개 때문에 케이블의 남은 부분, 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구조 작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야간이 되면 앞이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헬기로 구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특수부대가 투입돼서 야간 구조 작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짚라인을 통해서 탑승자 전원이 구출됐고요. 그리고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바람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네요.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가까이 다가가면 균형이 또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세상에.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또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의식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정말 무사히 구출 다행이고요. 아이들 당분간은 심리치료 잘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지난 16일 네. 아르헨티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아하. 이게 도로를 덮치면서 아예 난리가 난 겁니다. 아하, 네. 뭐가 덮쳤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길에 멈춥니다. 그리고 버스에 타고 있던 수십 명의 승객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급하게 대피를 하는데요. 네. 네, 이들이 타고 있던 버스에서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네, 불길은 순식간에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빠르게 번졌고요. 그래서 4차선을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허허.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요. 네. 버스에서 연료가 유출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도로를 타고 흐른 건데요. 결국 이 화재로 버스 전체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순식간에 저 영상을 보면요. 순식간에 불길이 벗으며 뭐 도로가 바닥까지 삼켜버려서 진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어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연료가 새면서 버스에만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도로에도 불이 붙던 그러네요. 상황이었는데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있다가 그나마 탈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승객들 잘 보면 펜스 넘어서 계속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이 차량 통행에 피해를 주고 도로도 저렇게 손상이 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단 당국에서는요, 전기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세상에 저 주변 지나간 차들 바퀴에도 불이 막 붙을 정도로 정말 큰 불이었고요.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어느 동물원에서 들려온 소식이라면서요. 전현 평론가님. 예,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아기 기린이 탄생했는데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아하. 어떤 상황인지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목도 길고 다리도 길고 너무 귀여운 아기 기린이 맞는데 뭔가 좀 기린이 맞나 싶으시죠? 왜냐? 사슴 아니에요, 사슴? 기린이면 꼭 있어야 될 엄마에게는 있는 저 얼룩무늬가 아기에게는 없습니다. 어머.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요, 세계 유일의 민무늬 기린이 태어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손정혜 변호사님 우리 타투하는 것처럼 저 아기 기린 무늬 없애는 거 타투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 심지어 우리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민무늬 기린이 태어났다. 어머, 이런 진짜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7월 31일 날 태어나서요. 한 달 좀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키가 180이 넘는다고 어머.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동물원에서는 이 기린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일단 지금까지는 독특하다라는 스왈힐리어의 키페키, 가장 아름답다는 뜻이 샤키리 등이 후보에 올랐다고 네. 합니다. 자, 그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결정될지 알려주세요. 뉴스파이터 꼭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클로징은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지명숙 님이 제작진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남편과 함께 36년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수시로 나가야 하는데 화물차에 짐을 싣는 일은 남편이 도맡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굵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남편은 우산도 못 쓴 채 머리며 옷이 다 젖도록 일합니다. 아이고. 사무실에 있기만 하기 미안해서 제가 도울라 치면 한사코 말립니다. 앵커님이 시원한 목소리로 제 남편에게 힘 좀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명숙님 남편분 사랑꾼이시네요.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기운 팍팍 내시기 바랍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